촛불행동TV 개국 4개월 만에 유튜브로부터 수익 창출을 제한당했습니다. 김건희에 대해 비판하는 영상이 괴롭힘으로 신고를 당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유튜브에서 수익 창출을 제한해버린 건데요. 아무래도 복구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 탄압에는 후원입니다. 촛불행동TV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많은 후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싸워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안녕하십니까. 진격의 촛불 삼총사 석주만에 돌아왔습니다. 이거 뭐 석삼이네요. 네, 3사. 매일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뭐 너무나 엄청나게 많은데 저희들 지난주에 촛불 행진 얘기, 그다음에 특히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후쿠시마의 핵 폐수 투기 문제, 그리고 육사의 흉상, 독립투쟁, 네. 영웅들에 대한 철거 문제 뭐 등등 이런 얘기들을 오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행진만 하는 주였는데 기세가 엄청났어요. 이게 보면 거의 전국 집중 수준으로 연인으로 한 2만 5천 명 이렇게 모여서 시청 앞에서부터 해화역까지 끝이 안 보여요.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 사진도 좀 볼까요? 저기 표정들이 참 그 당당한 표정, 활기찬 표정. 맞습니다. 저게 우리의 힘이야. 네, 저희가 이 촛불 행진, 촛불 행동에 해왔던 이 1년의 윤석열 퇴진 집회가 1년이 넘었단 말이죠. 지난주가 54차였어요. 그런데 잠깐 한 5, 6월 달에 약간 이 소강기가 좀 있었는데 다시 그 폭염을 뚫고 기세가 점점 지난주엔 특히 후쿠시마의 핵폐수 무단 방류 이걸로 국민들이 분노를 해서 저희들이 시청에서부터 해화역까지 행진을 하는데 중간중간에 시민들이 합류를 하면서요. 처음 시청 앞에 집결했던 것의 2배 이상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했어요. 네. 저 모습을 보면 이 환한 표정, 이런 작품들은 현장이 아니면 절대로 안 나오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당당한 모습. 네. 당당함이 아름다운 바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촛불만 밖에 믿을 데가 없어 지금. 그런 거죠. 우리만이. 정말 그 당당한 아름다움 아니에요? 그리고 이걸 또 찍어낸 또 이후 작가도 대단해요. 그러니까. 예. 확실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죠. 저 사진만 봐도 우리가 기운을 이렇게 얻게 됩니다. 여기 딱 보면 우리가 이겼다 그러고 있잖아요. 딱. 다시 한번 봐야 되겠네. 맞네. 우리가 이겼다. 맞네. 정확한. 질기미가 보이질 않아.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질 수 없는 싸움이다. 길거리에서도. 옆에도 이렇게 그 우리 시청 앞 보면은 거의 집결 현장만이 아니라 인도 거기도 정말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요. 저렇게 함께 하세요. 다 생생해요. 그리고 네, 맞습니다. 네. 표정 하나가 이렇게 찌그러드는 표정이 하나도 없어요. 네. 그리고 결연하고 자신 있고 그렇지. 우리는 절대로 후퇴하지 않는다. 이런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아이고 싱싱해라. 참. 그렇죠. 이 기운 자체가 달라요. 저 큰 깃발이 자주독립 단지기죠. 이게 정말 저 단지기 다 아시겠습니다만 사연이 있습니다. 예. 저렇게 깃발을 만들었더니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서 근데 어떤 분이 1,000만 원을 내놓고 저 깃발을 만들려고 그 또 1,000만 원을 내놓으셨어요. 이분이 이렇게 뭐 생활형편이 막 넉넉하고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모아뒀던 돈을 깨서 주변에서만 말렸듯 한 번 했으면 됐다고. 근데 저것이 우리의 운동에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 됐죠. 그 지난번에 우리 가톨릭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재단이 1차 마무리를 했을 때에 저희들이 이 촛불 시민들의 그 뜻을 저 자주 독립 단지기를 해서 드렸어요. 사재단에. 현장에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행진할 때 1호차가 맨 앞에 선두에 있는데 그 1호차 앞에 행진단이 있어요. 모집합니다. 그리고 풍물패가 있고 그래서 풍물패와 행진단이 있고 그다음에 1호차가 있고 그 뒤에 또 쭉 따라서 이렇게 긴 현수막 또 글자 하나에 피켓 이런 걸 달고 쭉 이어지는 정말 대단한 그런 거 보면 정말 풍물패도 우리가 한번 그 흥과 기세를 한번 나중에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기 이제 해화역에 이렇게 집결을 해서 앉아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끝이 안 보여요. 대단해요. 엄청 해화역을 뒤흔든 계단이에요. 너무 밝아 표정들 하나 한 그렇죠. 번이. 90이 좀 넘으신 그런 할머니이신 것 같은데
앉아서 이 피켓을 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정말 이게 대단한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그 다음 것도 좀 볼까요? 네. 우리 시청 앞에서부터 해화역까지의 행진 과정에 중간에 저희들이 일본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좀 했어요. 그리고는 여기에 저희들이 일본에게 항의하는 항의 공개 서한을 전달하는 그런 이 시간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제목은 일본의 인류와 지구 생명에 대한 공격. 인류만이 아니라 바다 생태계 전체를 벌이고 있는 핵테러. 그렇죠. 그리고 이게 그 생명체에 대한 정말 대학살이잖아요. 어마어마한. 그래서 거기에 공개 서한을 전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대표단이 저하고 그다음에 김현진 상임 공동대표님, 그다음에 권호혁 상임 공동대표님 이렇게 세 사람이 전달하려고 했는데 그 순간에 경찰이 쫙 막아서 봉쇄망을 펼친 거예요. 자, 어떻게 됐는지 영상으로 잠깐 우리 볼까요? 네. 네, 이런 권호혁 대표는 예, 저렇게 막혔네. 네, 저렇게 저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꽉 막혔네. 꽉 막혔는데 놀라운 것은 우리 행진대가요. 빨리 행진하라고. 여기하고는 관계없이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아무튼간에 거기에서 딱 집결을 해가지고요. 엄청난 함성을 질렀습니다. 빌 비켜라 이런 식으로요. 근데 저기에서 제가 나눴던 얘기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경찰로 대치를 했잖아요. 이게 횡단보도예요. 거기가 횡단보도인데 길을 갑자기 막아버리는 거죠. 근데 횡단보도는 건널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 이건 뭐야 도대체가 윤석열 치하에서는 횡단보도 이동권도 지금 제약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했는데 저 영상에는 안 나왔지만 갑자기 둘러싸여가지고요. 제가 고립되기도 했고 딱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제 설전이 시작돼요.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이래 왜 길 막아? 그랬더니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아니 뭔 소리야? 우리가 뭐 시설을 파괴해? 그리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게 공개 항의서한 한 장인데 이 한 장은 무슨 건물이 부서질 일이 있어? 뭐야 도대체? 그게 정말 잘했어. 그랬더니 이제 할 말이 없잖아요. 하는 얘기가 일본 대사관 측에서 이 공개서한 수령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부터 대한민국 경찰이 심부름꾼이 됐지? 일본 대사관 심부름꾼이 된 거야. 그래? 좋아. 그러면 우리가 직접 확인하겠다. 그랬더니 확인도 거부합니다. 굉장히 오만한 태도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외교 주재국의 대사관은 그 나라 주재국의 국민들의 의사를 경청하고 그거를 전달을 해서 외교 정책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 조절하는 게 제일 큰 임무잖아요. 그 임무를 저버린 것이고 우리 국민들에게를 우습게 하는 굉장히 오만한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래? 그러면 그다음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부가 그들이 결정한 거라면 우리 방식도 우리가 알아서 결정한다. 우리가 결정할 거다. 자기들이 결정했으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결정한다. 이렇게 세게 이렇게 붙었는데 대표단이 붙은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또 이쪽에 우리 촛불 시민들의 이 기세가 엄청났어요. 우리 길 건너서도 우리가 그 함성을 들었는데 저희들이 경찰한테 둘러싸여 있으니까는 보질 못해서 소리만 듣는데 어마어마한 기세의 함성이었습니다. 그 기세에 이제 짓눌렸겠죠. 그러니까 대표는 어떻게 하면 안 되잖아요, 거기서. 그랬더니 점점 이제 태도가 수그러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어서 잘 됐네. 이거 잘하면 이제 봉쇄망을 뚫을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길을 비켜라. 그다음 우리가 알아서 한다. 그래서 길을 비켰어요. 거기에 이제 경찰 관계자들이 길을 안내해주고 이 모세의 이 물길이 쫙 열리는 거죠. 정말 경찰 봉쇄망이 쫙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단이 건너갔습니다. 건너가서 이호 작가만 어떻게 또 따라와서 사진도 찍고 다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여기 그 앞에 가서 이 서한을 큰 소리로 읽고 공개 천명을 하고 구호를 외치고 그리고 그 앞에다 그걸 딱 놓고 이게 우리 전달 방식이다. 충분히 우리는 입장을 밝혔다. 이렇게 해서 돌아왔고 그 다음에 이제 해화역에 가서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현장에 대한 보고를 하고 제가 이제 마무리 연설을 했습니다. 영상 잠깐 볼까요, 우리? 거부가 그들의 선택이라면 제출의 방식도 우리가 결정한다. 그때 저런 생각을 했어. 예. 근데 국회의원들은 가서 아주 참 모양 안 나오게 됐대. 그게 이제 전투력을 만큼 가지고 함께 이 문제를 절실하게
절박한 마음으로 풀겠느냐 하는 것에 의지에 달려 있는 거죠. 촛불 시민들이 뒤에 강력한 기세로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힘을 쫙 받추니까는 이게 딱 받게 되니까는 우리는 그것만 믿고 그냥 근데 그게 돌파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게 싸움이 이런 거다. 안 될 것 같은데 하나하나 밀고 나가는 거죠. 그게 안 됐으면 저희들은 경찰 봉쇄망 그 앞에서 얘기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든 지금 뚫고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뚫고 나간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예전에 우리 70년도에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70년대 우리 학생운동하고 시위할 때에 교문 돌파가 굉장히 중요했던 거거든요. 교문을 돌파해서 거리로 시위를 나가는 거 이 자체가 엄청난 승리예요. 그랬죠. 근데 그런 것처럼 일본 도서관에 접근을 봉쇄를 했는데 그걸 뚫고 나갔던 거는 지난주 우리 촛불대 행진에 여러 승리가 있었어요. 그 승리 중에 아주 우리가 소중하게 함께 나눠야 될 그런 승리였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에 저희들이 이제 촛불행동에서 그 성명을 발표를 했고요. 그 성명이 이제 일본 대사관은 폐쇄를 자처하는가. 도대체가 주재국 국민들의 의사를 경청하지 않고 그걸 거부하는 이런 오만한 태도가 어디 있는가. 만약에 주일 한국 대사관이 일본 국민들의 의사를 경청하지 않고 오만하게 니들 얘기 들을 거 없어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일본 사회가 가만히 있을까? 그런 대사관 필요가 있을까? 그렇다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본 대사관 스스로가 폐쇄를 자처하는 게 아니냐. 너희들의 임무는 여기서 끝났다. 있을 이유가 없다. 하고 경고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우리는 우리의 항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잘하시네. 정말 네,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지난주에 우리 항쟁사의 한 기록입니다. 저희들이 6시에 했는데 4시에 범국민대회가 열렸어요. 프레스센터 앞에서. 여기는 이제 야사당 시민단체 저희들도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한 5만 명 이제 어마어마한 인원들이 모여서 여기서 집회를 하고 용산까지 이제 행진을 했죠. 그리고 이제 우리 촛불행동은 6시에 또 행사가 있으니까는 행진 과정에서 우리 현장으로 돌아왔고요. 이제 특히 지난주에 24일 날 오후 1시부터 후쿠시마의 핵폐수 해양 부단 투기가 시작이 됐으니까 이것들이 정말 실제로 하네. 그러니까. 이게 뭐지 이게? 하고 다들 너무 놀라고 도저히 이거는 묵과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 국민들의 분노가 표출된 걸 현장에서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나온 게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한 말씀들 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네. 네. 저 노량진 수산시장하고 부산 자갈치 시장의 상인들한테 저 오염수 방류 반대 때문에 국민들 불안해서 그렇죠. 고기가 안 팔리니까 민주당 욕해라. 저 그렇죠. 방류 반대하는 사람들 욕해라. 이거 아니에요? 갈라치기잖아요. 그래서 수산물 불매 운동이라고 하니 아니 자기네들이 수산 산업을 지금 다 지금 망쳐놓고 그다음에 덮어 씌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 이사들은 보면 남들은 덮어 씌우는 선수들인 것 같아. 뭐든지. 그러니까는 자기들은 언제나 책임이 없고 남한테 덮어 씌우거나 전가하거나 이런 게 아주 체질인데 메타쇼가 전혀 없죠. 네. 그런데 저 기사를 가지고 SNS에서 돌아간 그런 글들을 보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뇌구조가 어떻길래 우리는 너무 상상할 수 없는 저런 얘기를 할까. 그리고는 미국이 오염수 방류 지지를 공식으로 발표를 했어요. 해양 투기에 의한 생태계 파괴이기도 하지만 한미일 전쟁 동맹, 이게 특히 또 핵전쟁 동맹 아니에요? 핵전쟁 동맹이라는 군사적 차원에서 모든 게 결정이 된 것이고 우리로서는 생태계 문제만이 아니라 이건 군사의 문제, 전쟁의 문제, 생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핵심은 주권이 침탈된 거다. 주권이 침탈됐으니까는 이런 모든 것들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러한 방책 이게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미국이 사실은 이제 국제사회에서 가장 주도 국가 아닙니까? 그렇죠. 패권국가고. 그러면 이런 사상 초유의 일이잖아요. 쓰리마일 아일랜드라든가 체르노빌에서도 그렇죠. 그 오염수를 핵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하지 않았잖아요. 콘크리트를 막았죠. 그래서 이게 사상 초유의 일인데 이건 공해를 오염시키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공해는 인류 모두의 것 아니야. 그리고 모든 나라의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핵발전을 하는 나라들을 다 소집해서 과연
핵오염수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과학자 집단과 각 국민 대표들, 정부 맞아요. 대표들이 모여서 국제적 기준을, 규범적 기준을 마련해야 돼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체제를 그렇죠. 만들어야죠. 만들어야죠. 그걸 제안하고 한편으로 이게 왜냐하면 이제 하루 이틀 갈 게 아니라 30년, 40년 갈 거 아닙니까? 이 방류 자체가. 그리고 이제 그 영향력은 이제 1세기 이상이죠. 아, 그렇죠. 네. 거기다가 그 3, 40년 이게 이제 선례가 됐잖아요. 아주 위험한 그렇죠. 선례가 네. 돼서 다른 나라에서 그런 불행한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다들 그렇죠. 바다에다 이제 퍼부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 자체를 과연 허용할 것인지 하는 것이 인류의 집단지성으로 책임감 있게 그 토론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럴 때 과학이 있는 것이고, 맞아요. 그럴 때,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일방적으로 박수를 쳐준다든가 하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책임 있는 선도 국가로서의 그렇죠. 네. 자세가 전혀 아닌 거죠. 오히려 그 지난번 캠프 데이비드에서처럼 한미일 동맹, 특히 중국 봉쇄 동맹의 일본의 신기를 크게 건드리지 않는 이런 그런, 쪽만 그렇죠. 우선 가치로 둔 거 아니에요. 그 보면 참 너무 안타깝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 게 뭐냐 하면 인류의 문제를 풀 때에는 윤리적인 토대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아, 그럼요. 근데 미국의 경우에는 보면은 물론 지금도 거대한 제국이지만은 나름대로 시기에 그 세계적인 정당성을 획득했던 때가 있었어요. 자유의 가치, 뭐 민주주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당성을 획득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게 점점 더 좀 무너지는 거죠. 베트남 전쟁을 겪으면서 이제 윤리적인 토대가 붕괴되기 시작했는데 이제 거의 끝으로 온 게 아닌가. 생명에 대한 윤리 자체가 저렇게 파괴됐다는 것은 미국이 제국으로서 끝을 보이고 있구나. 그리고 특히 일본의 경우는 보면 일본이라는 국가 자체가 윤리가 이게 침략주의를 토대로 둔 근대 국가 아니에요. 그 침략주의가 전혀 해결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또 다른 침략주의 아닙니까? 생태 네. 침략주의. 그래서 이 일본이라는 나라의 국가 윤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만큼 부셔지고 있구나.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일본인들은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많이 돼요. 우리 사회도 보면 그걸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윤리가 해체된 그런 공간에서 범죄도 늘고 이런 폐악질하는 권력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 힘의 기세를 이제 앞으로 모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저런 윤리적인 책임을 어떻게 하나의 레짐, 해결 체제를 만들까 하는 게 앞으로 우리한테는 정말 중요한 축제가 됐구나 하는 생각이 사실은 들어요. 한국 정부가 네. 가장 일본의 인접 국가고 웬만한 또 중견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럴 때 외교력을 발휘해서 한편으로 일본을 압박하면서 한편으로 그렇죠. 국제 기본을 네. 만들어 나가는 걸 하면 외교적 맞습니다. 이니시에이티브가 되고 인류에 대한 공헌이 돼요. 그러니까 그 그런 국제법 기회를 맞습니다.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지 이자들이 거꾸로 가는 거야. 그런 거죠. 너무나 좋은 혹인데 사실은. 그 인접국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근데 국제법상 인접국의 권리라는 게 있잖아요. 인접국의 권리를 발동하는 건 매우 중요한 거죠. 그 인접국이 주권적으로 이 문제는 양 국가에게 굉장히 중대한 해악이 된다. 그러면 인접국으로서의 권리를 발동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안 하고 있다는 걸 지적하는 게 그린피스입니다. 그린피스가 도대체 인접 국가로서의 발동을 안 해서 방조하고 급기야는 공모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지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래서 저런 핵폐수 테러의 공범자가 돼버린 거죠. 자, 그런데 중국과 북한이 유엔에서 이 해양 투기에 대해서 규탄을 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또 중국이 국제무대 유엔에 저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 언론도 요만큼밖에 보도를 안 해요. 거의 보도를 안 합니다. 자주 신보에서만 보도한 거예요. 근데 기성의 한계나 경향조차도 유엔에서 북한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에 대해서 일체 보도를 안 했어요. 그리고 저 규탄 발언 이후에 참 경악스러웠던 게 뭐냐 하면 일본에 대한 규탄이 있고 난 다음에 한국 유엔 대사가 일본 유엔 대사한테 찾아가서 등을 두드리면서 격려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짓들을 하고 있는 건지. 누가 봐도 뭐 일본이 굉장히 이기주의적 행태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경제주의적 행태 아닙니까? 자기들 입장에서 가장 싸다는 것이지 우리가 비용 계산을 할 때는 비용 편익 계산을 할 때는 이른바 외부 효과를 굉장히 중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전 세계적인 바다에 대한 바다 생태계를 해치는 일이고 그 계산을 얼마를 잡느냐에 따라서 이게 싸고 경제적인 효율적인 게 전혀 아니에요. 전 답이 딱 나오죠. 네. 더군다나 이게 뭐 몇십 년간 계속될 거고 사실상 한 세기 계속될 수 있는 거라 누가 봐도 최소한은 일본의 이기주의적 또 행태와 비용 편익 계산을 대단히 잘못하고 있다. 이건 비용과 기본이에요. 그다음에 혜택, 대처대표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나 기본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입각해서
국제 레짐을 만드는 데까지로 나가고 그리고 이것을 보류를 시켰어야 되죠. 왜냐하면 국제 레짐을 만든 다음에 중단시켜야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는 사실 유엔 같은 데서도요. 이게 지금 공회는 다 유엔 관할이라고 보시면 되잖아. 그러면 유엔에서 글로벌 시민의회 같은 거를 소집해야 됩니다. 전 세계 1,000명 정도의 랜덤 샘플링으로 우리 일반 시민들을 해서 인류의 집단지성을 모아야죠. 과연 맞습니다. 이런 사태에 대해서 그래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다 생태계도 덮고 인류의 양심에도 맞고 원자력 폐해로부터 지킬 수 있느냐 이런 걸 놓고서 그럼 일반 시민들이 다 실용적이기 때문에 효율도 생각하고 다 생각하게 돼 있어요. 또 과학적인 얘기도 다 듣게 돼 있습니다. 지금같이 일본의 일방적인 이기주의적이고 일단 이건 경제주의적인 그쵸, 막을 수 접근은 있죠.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맞아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이 지금 우리가 인간 안보라는 개념 유엔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휴먼 시큐리티라는 것. 근데 그 얘기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에 라이프 시큐리티, 그러니까는 인간과 생명의 안보 체제 이거를 구성하는 그런 새로운 레짐. 이게 탄생되는 건 굉장히 오늘 얘기해서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과 생명의 안보. 이게 당장 지금 모두에게 이렇게 지금 엄청난 인류 침해를 모두의 문제죠. 그렇죠. 사실은. 예, 그런 인간과 생명의 안보 체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게 향후에 굉장히 중요한 미래적 주제가 됐다. 네. 그렇지. 전번에도 그 우리 국내 교육 문제든 정치 문제든 여러 가지를 집단 지성을 가지고 해결하자고 하는 아주 참신하고 그렇죠. 미래지향적 맞아요. 정말 훌륭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일본이 고약한 것은 일본이 아주 가난한 나라도 아니잖아. 그렇죠. 예. 그러면서 경제 문제를 가지고 저렇게 한다는 것이 참 경악할 수밖에 없고 또 저런 경우에 만약에 도저히 그런 비용 때문에 견딜 수가 없다 하면 인근 국가들이나 다른 저 세계 시민들이나 호소하고. 돈을 보태야죠. 그렇죠. 보태가지고 또 다른 그 사고가 앞으로 날 수도 있을 텐데 그럴 때도 대비해서 그런 기금. 이럴 경우에 기금을 맞아요. 만들어내서 네. 도와서 만들어가는 그런 해결책을 구사해야지 이런 식으로 글쎄 한다는 말이에요. 건 있을 수가 후쿠시마 없죠. 원전 사태가 벌어졌을 때 우리도 굉장히 많이 지원했잖아요. 인류애를. 근데 그게 이런 식으로 돌아와? 이게 지금 우리한테 굉장히 큰 배반감과 충격을 이해가 안 가요. 주고 이해가 있어요. 예. 기본적으로. 윤석열은 퇴진하라! 퇴진하라! 미국이 우리의 동해를 일본해로 규정을 했고 Sea of Japan. 그러고 나서는 이게 문제가 되니까는 윤석열 대통령실에서는 미국하고 긴밀히 협의할 것이다. 근데 했는지 안 했는지 꼼꼼한 소식이에요. 그다음에 반응이 어떻게 나왔는지도 아니 몰라. 이건 협의할 사안입니까? 그러니까 항의해야 우선 될 첫째 사안이지. 협의할 사안이 아니고 아. 그래 굳이 하겠다 그러면 해봐. 근데 했나? 그리고 반응이 있었나? 이게 완전히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고 주권이 침탈돼도 이렇게 가만히 있는 그러니까는 대통령으로서 헌법적인 임무를 포기한 거죠. 그럼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죠. 지금 이 일본해라고 저렇게 공식적으로 음. 표기를 허용하고 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거든. 이게 그렇죠. 펄쩍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펄쩍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만하니까. 그러면 일본해야 일본해 안에서 일본해 안에 있는 섬은 우리 거 아니냐, 자동적으로. 자동 아니냐 이렇게 주장해도 뭐를 할 거냐 하는 의미죠. 이거 좀 객관적으로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이 일본해가 국제 수로기구라는 게 있거든. 국제 수로기구에서 1929년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시절 아니에요? 그때 처음으로 바다 명칭들을 국제적으로 정해요. 이게 그동안 다 써오던 게 있었지만 이제 공인을 한다는 거지. 그때는 당연히 일본해지. 우리가 강점돼 있어서 아무도 반대를 안 한 거죠. 일본해가 1929년에 된 거예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고지도들이 많잖아요. 그걸 쭉 조사한 사람에 의하면 18세기까지는 조선해가 많이 쓰였고 동해 내지 조선해가 19세기는 일본해가 더 많이 쓰였대요. 혼용됐지만 근데 동해가 불리한 요소가 하나 있어. 왜냐하면 어느 나라나 동해가 있거든. 그 나라의 관점에서 보는 거지 국제적 관점은 아니잖아. 국내적 관습적으로 관점이잖아. 동해라고 동해는. 부르는 것이고 아니, 국제적으로는 이제 사실은 그 한국- 고지도이겠지만은 조선- 메흐드 코헤라고 해서 코리아 해지. 예, 코리아 해. 코리아의 바다다라고 돼 있었어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게 네. 이제 양쪽에 다 갈리는데 우리 정부의 입장은 그동안 동해 일본의 병기 방침이에요.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이 동해로만 쓰자는 것도 아니었고 동해 일본의 순서로 병기하자는 것도 아니었어. 알아서 일본의 동해로 쓰던 전체를 그렇게 쓰자고 했어요. 그게
이게 병기 입장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해방되고 한국 전쟁 끝나고 웬만큼 국력이 생기면서부터 이 국제 수로기구에 계속 어필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병기하자고. 지금 생산되는 지도의 한 40%까지가 병기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미국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이런 사실을 뻔히 아는데 한국 건 지워. 아니 심지어 있잖아 버지니아주에서는 동해 일본의 병기 법안이 통과가 됐어. 법으로. 왜냐면 버지니아주에 한국 사람들 많이 사니까 거기 주 상원 주 하원을 움직여 갖고 버지니아 법으로 병기법을 했을 정도였는데 일본이 지금 이런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그 즈음 해갖고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지. 그렇죠. 병기를 했다 하더라도 군사적으로 했다는 게 중요해요. 국방부가 지금 그 군사 동맹 쪽으로 가니까 거기에 영합해서 이걸 해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병기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 전체를 볼 때는 병기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이 국가의 경계선으로 볼 때는 이제 딱 나누는 건데 마치 저게 저렇게 표기를 해버리면은 우리 동해는 사라지는 것이고. 근데 저거의 의도는 너무 분명해요. 보면은 독도 포함시키려고 하는 그런 전초 작업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제 한미일 전쟁 동맹 속에서 일본의 자위대, 일본 자위대의 활동 영역을 해군 영역을 확 넓히는 거잖아요. 이미 뭐 독도 앞바다하고 제주도 앞바다에서 그런 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판을 깔아주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여기에서 군사적인 맹주로 작동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게 만들어주는 그런 음모가 여기 있다. 좀 이따가 이제 우리 형상 철거 얘기도 하겠습니다만 육사에 다 이게 말하자면은 일본의 침략주의의 발판을 새롭게 깔아주는 그런 테프트 카츠라의 기획의 제 2판이다라는 게 너무 명백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침략당하고 있는 거죠 지금. 주권을 침략당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 외세하고 격렬하게 싸워야 하는데 도리어 성문을 열어주고 있는 이자가 바로 우리의 적이다. 윤석열이. 그런 거죠. 그 병기 문제에 일단 저렇게 일본해라고 표현된다고 할 때 정서적인 문제도 있고 그렇지 않나. 그렇죠. 예. 그럴 때는 강력하게 싸워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특히 우리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나르도록인데 일본의 물과 백두산이로 바꿔야 되는 거라고 누가 또 이게 열심히 올리더라고. 이게 뭐야 도대체. 근데 이게 국제 표기에서 동해는 약간 우리나라 관점이잖아. 그 일본 관점에서 보면 서해 아니야 사실은. 그렇지. 그러니까 국제적 표기에서는 저 북해라고 있잖아요. 영국의 동해이고 네덜란드의 북해이고 노르웨이의 남해이고 덴마크의 서해거든. 그렇지. 근데 그거를 북해라는 네덜란드 관점에서 만들어진 명칭이 계속 되는 거 말고는 별로 동서남북으로 국제적 표기를 하는 법은 없어. 그거야 뭐 당연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게 굉장히 합리적인 거예요. 사실은 동해 일본에 그냥 병기하자 근데 정도가. 사실은 그래도 동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누구의 입장에 서 있느냐는 축이 분명하기 때문에 사실 그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사실은 일본에는 우리를 조선해 내지는 동해로 봤잖아요. 그때는 지금 태평양으로 그냥 퉁치는 일본의 동해, 그렇지. 일본 열도의 동해, 거기가 그걸 일본해였다는 거야. 일본 그렇죠. 사실은. 그런 거죠. 근데 지금 일본은 거기를 동해라고 부르지. 이제 자기들은. 근데 최근에는 또 이제 아까 국제 해양 관련해서 수로기구. 국제법적으로 지금 수로기구가 저렇게 그 국가명을 하는 게 아니라 번호를 매기는 작업을 아예 해요. 지금. 그렇다고 그래요. 번호 매겨요. 그래서 이걸로 해서 해양은 인류의 것이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국제적인 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해서 하고 있는 판인데 그것과는 또 역행하는 이런 그러니까. 방식에 대해서는 근데 저 만평에서 흥미로운 건 뭐냐 하면 기시다가 맞지 그랬더니 윤석열이 그러네요. 저게 좀 만평의 묘미인 것 같아요. 진짜. 이제 이게 공부가 되는 거야. 아 이제부터 공부가 된다고. 그러네요. 근데 아까 진짜 저걸 일본해라고 하는 의미를 독도 문제하고 일본의 자위대가 활동할 수 군사 문제, 있는 발판. 저 해역이다. 이거를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거죠. 함의를 하고 있다는 네. 그런 것 때문에 들 고집을 하는 건데 지금 사실은.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물론 바다 명칭에 따라서
영유권이라든가 그렇지, 그건 뭐 아니지.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든가 영해라든가 아니면 섬 영유권이라든가 이런 거에 뭐 전혀 영향을 안 미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서적으로 느낌이 딱 그런 거야. 여기가 일본이야? 일본 바다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영해를 이제 침범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가는 것이기도 하죠, 저게. 아마 지금 우리 예. 민족한테는 그럼요. 예. 무지하게 기분이 나쁜 거일 뿐만 그렇죠. 아니라 네. 난 미국의 일방주의가 정말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게 이미 1974년에 국제수로기구에서 우리 좀 계속 이제 어필을 하다 보니까 그때 원칙을 세워요. 인접 국가 간의 바다 명칭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을 때는 병기를 병기한다. 원칙으로 한다. 그렇게 병기한다 됐죠. 이렇게 네. 세운 거야. 그래서 그 위에 병기하는 지도가 40%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한일 간의 명칭 분쟁이 있는 건데 그걸 굳이 일본해라고 일본에 손을 일본의 들어줘? 손을 들어주는 거죠. 그것도 모든 걸 손에 국방부가, 들어주는 그것도 거죠. 예. 국방부가 그러니까. 말이지. 예, 그러니까 예. 이거 아주 괘씸한 거지. 그 바다를 이제 군사 지역으로 만들었고 음. 그 군사 지역에서 한미일 전쟁 동맹이 가동할 수 있는 그러한 그러니까. 기반을 저렇게 했다. 정서적으로. 그렇죠. 예. 조지 사스마 두 번이 명치 유신에 매우 중요한 이 역할을 한 지역인데 사스마 번이 해군의 본거지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게 바다를 대하는 자세가 일본이 다르거든요. 근데 저렇게 해버리면 사실 저 지역에서 러일 전쟁에서 이긴 겁니다. 일본이.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이 역사를 알면 저걸 일본이라고 했다고 하는 것은 더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러시아에 대한 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러일 전쟁의 현장이거든 저희가. 그런 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만 되는 것이고 이게 결국은 동북아시아의 해양에 있어서의 패권을 어떤 식으로 지금 가져갈 건가 하는 그런 멀리 내다보고 있는 이들의 음모 계획이 있다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아주 괘씸한 거지. 그다음 얘기 좀 넘어가지. 우리 지금 우리를 아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건데 육군사관 앞에 있는 홍범도 흉산철거만이 아니죠. 저기에는 이범석, 김자진, 지청천, 그다음에 이회영, 네. 그리고 홍범도 이런 분들이 이제 2018년에 저 흉상이 만들어져서 그래서 항일 투쟁과 관련한 우리의 독립 투쟁의 바로 육사의 본. 그러니까 이게 항일 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조국을 지킨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렇지. 조국을 지킨다, 민족을 지킨다 이런 개념인데 저걸 없애는 이유를 처음에 든 것은 특정한 시기에만 국한돼 있다. 그 특정한 시기라는 게 얼마나 중대한 우리의 근대의 그러니까. 몸을 만들어낸 결정적 역사인데 그걸 특정한 시기처럼 해서 왜 보편적인 시기가 따로 있는데처럼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술수를 쓴 거죠. 근데 이거가 이제 문제가 되니까는 홍범도 장군만 탁 집어서 이 사람이 소련에 공산당에 가입했고 어쩌죠 이런 식으로 좀 치고 있는데 이 얘기 좀 격렬하게 해보죠. 저 만평이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우린 철거 그러니까 저거 다 없애고 백성을 혼자만 딱 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저건 다 부셔버린 거죠. 부시한 거야. 다 파쇄해버렸어. 마찬가지죠. 근데 저자가 바로 저런 일을 한 거잖아요. 사실은 홍범도, 김자진, 지청천, 이범석, 이회영 이 독립투쟁의 영웅들과 그 항쟁의 주체들을 토벌한 간도 특성 때. 특공대로. 그러니까 저거는 어떻게 저렇게 되니까 백선엽의 역사를 보여준 그런 그림의 반증이 되더라고. 그래서 박정동 화백의 저 놀라운 저 만평에 대해서 우리 박수를 한번. 감사합니다. 몇 가지 얘기를 다 담아냈네.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저 국방부나 이런 데서 말하는 게 우리 사관학교라든가 우리 군대의 정체성이 원래는 우리 정체성은 우리 나라를 지키는 거잖아. 우리 국권을 지키는 것이고 그렇지. 우리 국민들을 지키는 거야. 그게 일본이든 뭐 어디든 소련이든 뭐 우리를 러시아 침략하면 우리를 침략하면 그걸 당연하지. 그거로부터 지키는 게 우리 국군인데 그걸 잊어버리고 오로지 북한, 오로지 공산주의 이걸로 몰아가는 게 그게 그걸 규탄해야 돼. 근데 저 만화를 아까 그렇게 해석하니까 저게 다시 좀 보이는 게 뭐냐면 저랬기 때문에 세우는 것 같아. 홍범도, 김자진, 지청천, 이범석, 이혜영을 다 모조리 파쇄한 공로로 육사에 백선입을 세운 그런 꼴이 된 만화네. 그걸 맞는 거고 저들의 기도가. 그렇지. 저들의 흉계를 샅샅이 드러낸 명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홍범도 장군
소련 공산당에 가입했고 음. 그래서 육사 교정이 있을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역사적으로 보면 이래요. 지금 윤석열이 얘기하는 이제 보통 흔히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거는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그렇죠. 없었다고 네. 봐도 돼요. 그때는 그렇죠. 제국주의예요. 자유민주주의 그렇죠. 하이꼴 제국주의입니다. 그러면 영국,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독일 이 정도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다 제국주의예요. 그러면 소련 혁명이 1917년에 일어나고 볼셰빅이 일어나고 나서 반제 동맹이 형성되는 거 아닙니까? 피압박 민족 해방 그래서 투쟁. 1922년에 그렇죠. 피압박 민족 대표자를 극동민 대표자 열거든. 그러니까 그 당시의 국제 정세에서 5대 서구 열강이 식민지가 돼서 독립운동을 하는 모든 세력들은요 당연하죠. 소련에 지원을 굉장히 친근감을 갖지 않을 수가 없게 돼 있었어요. 그게 됐었던 그러니까 거죠. 독립운동의 가장 중요한 수단 중에 그렇죠. 하나고 지파 중에 하나예요. 어디서나.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홍범도 장군이 그 당시에 러시아 공산당하고 연결이 돼 있었다는 이유로 역사 지우기를 하는 거는 더군다나 독립운동의 공로를 내지는 그런 육사의 정신세계하고도 하등 문제가 안 돼요. 반제 투쟁이기 때문에. 반제 독립투쟁이거든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되게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 반제 지금 투쟁에 대한 역사 의식이 없는 없는 거죠. 거죠. 그게 없는 그리고 음. 저걸 없애야만이 일본이 우리하고 전쟁 동맹을 맺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게 굉장히 불편한 거죠. 저 홍범도부터 시작해서 이회영까지 이분들 한 분 한 분 다 얘기를 해야 될 분들인데 1922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특히 시베리아 전투에서 말하자면 이제 볼셰빅 혁명 이후에 미국 일본들이 침략을 하잖아요. 볼셰빅 혁명을 백군. 그래서 백군을 지원하고 시베리아 지역이 적군이 이기고 볼셰빅 혁명이 완성이 된 되고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사실상.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러시아의 한인촌 사회예요. 음. 그래서 1918년에 이미 하바롭스크에서 한인 사회당이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이제 이르쿠츠라든가 상해에서 21년에 고려공산당이 만들어지고 25년에는 서울에서 조선공산당이 만들어지고 이 전체 흐름이라고 하는 게 반제 투쟁이었고 조선공산당의 제1조가 제국주의를 완전히 타도하겠다 이렇게 나온 건데 그 전체 흐름 속에서 당시 피압박 민족 대표자 회의죠. 140여 명 정도가 되는데요. 모인 3분의 1이. 우리가 3분의 2, 52명의 민족 지도자들이 거기에 참여를 했고 인물들이 기라성 같아요. 보면은 뭐 그죠. 이동희, 박헌영, 뭐 여운형, 김규식 선생이 이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그 대표자 발언. 그래요. 이분들이 이 김규식 선생이 몇 개국어를 하거든. 노도 하고. 그래서 이분이 파리강 회의 때 1910년 파리강 회의 때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국제회의에 그래서 그 피압박 민족 인민 대표자 회의에서 대표 역할을 누가 발언할 거냐. 김규식 선생이 김규식 그러고, 선생이 그 이동희 선생이 이후에 참여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홍범도 그다음에 최동진 이런 분들도 참여를 해서 사진을 보면 홍범도 사진만 주로들 기억하는데 홍범도 최동진 이 두 분이 같이 있고 레닌과 만났고 레닌으로도 총독하고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군사적인 지원을 얘기해 주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1922년에 이 사건은 피압박 민족 해방 투쟁이라고 하는 것이 결정적인 세계사적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고 그 흐름 속에서 중국 공산당과 함께하는 분들도 있었고 또 장개석과 함께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팔록은 이런 거대한 세계 혁명사의 과정이 있잖아요. 1차 대전부터 2차 대전까지 이런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얘기하지 않고 몽창 글들을 빼가지고 그래서 백선엽을 세우고 한미 동맹과 관련한 그런 연병장으로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국군의 정신과 혼을 다 빼버리는 그러니까 육사에 외국 장군들을 말이 안 되는 거죠. 세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정말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광복군, 독립군, 독립운동한 사람분들로부터 역사적 정통성과 뿌리를 뭐 동맹을 위한 대야지. 군대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정말 지하의 선열들께서 벌떡 일어나서 너 이놈 하고 혼낸다고 생각해요. 이건 그래요. 장준하 선생, 그래요. 김구 선생, 뭐 네. 여원영 선생 다 일어나고 정말 이럴 거냐고 야단을 칠 텐데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회영 우당 이회영 보유국이에요. 진짜로.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이건 여섯 형제가 세계 독립운동사에 유례가 없는 겁니다. 그 형제 6명이 전부 다 머리를 맞대고서 있는 재산을 가산을 모두 처분해서 독립운동하러 간도에 그 집안이 정착해서 대대적으로 신흥무관학교를 만들거든. 고관대작이 가문인데
신흥무관학교라는 게 육사의 전신으로 전신이죠. 예. 정말 그걸 얼마나 귀하게 생각해야 돼. 신흥무관학교에서 키워낸 그렇지. 1,500명이 예. 없었으면 청산리 대첩이라든가 봉오동 봉오동 대첩 대첩 뭐 같은 등등. 게 있을 수가 예.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예. 그 후에 마지막 독립운동의 끈을 잡고 있었던 사람이 다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이거든. 그런데 이회영 보유국가를 자랑해도 시원찮을 판에 이회영 선생의 흉상까지 옮긴다. 그 5분을 정말 전부 미친 옮긴다. 짓이죠. 거기다 지청천 선생 생각해봐요. 관비 유학생으로 일본의 네, 육사 출신이죠. 유명 군사학교에 가서 공부 잘해서 이제 일본 육사를 육사 출신이에요. 들어가. 그래서 네. 정식으로 4년제를 나와. 그런 다음에 일본 육사의 소위 중위로 일하다가 3.1운동 얘기를 듣고 6년 만에 딱 때려치고 망명합니다.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대단한 거죠. 그거 진짜 예. 어려운 거거든. 예, 대단한 거죠. 예. 그걸 다 버리고 와서 상해로 네. 오시는 거 아니에요. 한 분 한 분이 다 1919년에. 놀랍잖아요. 근데 김재진 이런 생각해서. 분들이야말로 우리나라 장군의 가장 큰 규감 아니에요? 근데 이분을 옮겨? 이거 나는 도대체 이 사고 방식을 네. 이해할 수가 없어. 정말 화가 나. 이거 독립기념관에다 놓으면 된대요. 아니 그건 누가 몰라. 거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면 됐지. 특히 육사에 네. 있어야지. 네. 육사에 있어야지. 거기다가 저는 홍범도 장군 같은 경우도 보면요. 홍범도와 안중근이 연결이 안 되잖아요 보통. 근데 안중근 의병대와 홍범도하고 연합작전을 펴려고 했던 적이 있어요. 국내 진공을 위해서. 그런 역사도 있어. 놀랍죠. 따로 있는 줄 알잖아요. 아니에요. 안중근의 조선 의용대와 그다음에 의병대와 그다음에 홍병도의 부대가 같이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작전이 잘 안 돼서 네. 홍범 선생이 이제 네, 저- 그렇죠. 그렇지만 감독을 그걸 통해서 이제 안중근과 홍범도가 만들어진 거죠. 그런 그렇죠. 실패가 그렇죠. 실패가 아니고 그 실패의 경험이 그런 위대한 그러면. 힘을 이렇게 이뤄낸 것이고 그래서 저는 안중근도 거기 세워야 되고 그러면 그러니까 김원봉 조선 그리고 의용군의 아니, 김원봉 대장도 세워야 그러니까 되고 아니 7일에 빛나는 영웅들을 또 딱 세우면 그렇지. 최운산 엄청 장군도 최운산 장군, 최동진 뭐 너무나 많잖아요. 그건 많지. 우리가 안중근은 본인 스스로가 장군이었잖아. 장군이라고 그랬잖아. 그럼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중근 의사라는 안중근의- 말도 잘못됐어요. 안중근 장군이지. 장군이지. 그러니까 네. 안중근 장군의 맞아. 민간인인 뿌리를 대고 것처럼. 있고 네. 얼마나 좋으냐고. 그럼요. 국군과 특히 이 사관학교 생도들이 나의 정신적 뿌리는 안중근이다. 이거 얼마나 좋냐고. 좋은 이야기 최운산 나오네. 장군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최동진 장군의 동생이죠. 최운산 장군. 최동진 장군 동생이죠. 그 봉오동 전투라고 하는 것, 이 전체가 다 보면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최 장군 집안은 최대형 이 선생들 다 그렇고 거기서 산업 체계를 만들어서 그렇지, 스스로 경제력을 만들어 돈을 벌어가면서. 경제력을 하고 이혜영 선생은 팔아서 오고 거긴 돈을 벌어서 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전력을 다해서 독립부대를 만들어냈고 이 독립부대가 있었기 때문에 홍범도, 최동진, 최운산 이 연합군이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독립투쟁의 역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김에 제가 이 책을 꼭 소개하고 싶은데 그 조선실록을 만화로 했던 박시백 작가 35년이라는 그 작품이 있어요. 10년에서 45년까지 이게 독립투쟁에 대한 만화인데 너무 잘 만들었어요. 굉장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좀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국방부 앞에도 있는데 그것도 이제 없애겠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전 정권 지우기의 일환인데 이 사람들 단순하거든. 야, 전 정권에서 한 거 꼴 보기 싫어 지워. 그러고서는 이지가 한미일 동맹인데 말이야. 지금 무슨 강화되고 있는 국면이니까 미국 장군들도 좀 세우고 그다음에 백선엽도 세우고 일본 군대하고 싸운 사람들은 다 없애. 그렇지. 그런 거죠. 지금 제가 그때야. 그래서 막힌 거예요. 계속 주장하는 게 뭐냐면 광화문에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 그 중간에 안중근 장군의 동생을 세우자. 그러면 뭐 모든 게 다 설명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종찬 이분이 광복회 회장인데 엄청나게 딱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런 게 없으면 너 나가라. 그리고 너희 귀찮냐. 그리고 저 공산주의 아까 우리 얘기했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의 빛나는 독립투쟁의 항쟁사를 지으려고 하는 자들은 몰아내야죠. 역사에 존재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의 아양하는 거, 아양을 떠는 것이고 미국의 아양을 떠오고 지금 뭐 일제 시대 같은 뭐 그쪽 편에서 싸우는 거죠. 정미조약이라고 있어요. 1907년에 이게 이제 당시 이토 히로부미가 통감이었을 때에 헤이그 밀사 사건 이후에 고정을 밀어내고 그 다음에 순종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정미조약을 맺어서 그 전에 외교권인데 내정까지 간섭하고 그 경찰까지 뺐고 거기에 비밀 조치가 있는데 군대를 해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군대와 이걸 다 해산하고 그 다음에 웃기는 게
그리고는 일본 군대를 여기 용산에 데리고 와서 조선 주차군이라고 만든 다음에 좀 이따가 이름을 조선군이라고 고쳐요. 이름을 일본군인데 조선군이라고. 웃기죠. 나 그건 몰랐네. 네, 일본군인데 조선군이라고 고쳐. 조선군은 조선에 주둔한 일본군이에요. 조선군이야. 지금 그거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 육사를 네? 위장된. 야, 그러니까 이따위 짓들을 지금 정유재가 지금 체결한 것도 아닌데 지들끼리 한 것 같아요. 친일파들은 그때 땅도 가지고 권력도 가지고 모든 걸 가졌겠지. 그게 광복이라는 그 쓰라림. 그들에게. 얼마나 쓰라리겠어. 그걸 지금 되찾고 싶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친일 광복이야. 네, 맞아요. 우리가 이제 그 해방 공간 때 친일 세력들이 살아나기 위해서 독립항쟁했던 사람들을 빨갱이는 몰잖아요. 그 왜 그랬지? 이걸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아, 저랬구나.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해서 독립항쟁했던 사람들 또 우리 손으로 만들었던 조선인민공화국 이런 거 다 말하자면 미 군정이 다 불법화시킨 거잖아요. 근데 미 군정이 불법화시킨 이걸 그대로 고스란히 받아가지고 지금도 불법화시키려고 하는 이따위의 이런 정치가 벌어지고 있는 것은 정말 우리가 반드시 좀 어떻게 그때는 반제국주의 해야 되겠습니다. 가장 치열하고 절실했던 때인데 네. 그때는 러시아에서 많이 도움을 받았죠. 네. 그런 것도 왕왕이 있을 수 있었고. 시베리아 동부전선, 시베리아 지역에서는 우리 한인들의 러시아 연해주에 살았던 이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래서 제1세대, 2세대가요. 러시아의 중요한 장군까지 된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후에는 만주 지역에서 팔르군과 함께 항일 투쟁했던 역사도 있고 그래서 이런 전체 역사를 제대로 좀 상해 임시정부에서도 돈을 받았다고. 그렇죠. 그렇게 지원금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이제 홍범도 장군 같은 경우는 더구나 해방되기 2년 전에 돌아가셨거든. 그렇죠. 거기다가 사실은 비참하게 1937년에 스탈린이 강제 이주 정책을 그렇죠. 해서 카자흐스탄으로 카자흐스탄에서. 끌려가셨어. 그러니까. 그 연세, 이분이 연세가 높으셔요. 1868년생이시거든. 그러니까 이미 69세예요. 그 끌려간 때가 그러다가 6년 동안 있다가 결국은 돌아가셨거든. 이름도 없이 참 극장에서 정말 그 무슨 위대한 기록 우리 놀랐다가 독립영웅께서 그렇게 돌아가시거든. 그럼. 그분을 지금 2번, 3번 난도질하고 능멸하는 있는 거죠. 거야, 진짜로. 정말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스탈린 치하에서 무슨 영화를 누린 사람뿐이 그건 아니잖아. 아니잖아. 완전히 지금 우리 민족의 비애를 온몸으로 당하고 가신 분이거든. 그 연로하신 분이.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이거 아주 괘씸한 거지. 이동관이라는 자가 공영방송은 노영방송이다 그래서 노조가 운영한다. 지금 맹비난을 했고 그리고 이걸 민영화시켰다는 식으로 해서 방송 장악에 막을 드러내고 있고 그래서 이런 만평이 나왔습니다. 야, 이런 못된 놈이 있나? 당장에 불러와. 그리고 방송통신심사위원장인 정현주 선생을 쫓아내고 그다음에 박문진의 권태선 위원장도 쫓아내고. 저렇게 폭거를 저지르는 자들이 그리고 이동관 이자가 윤석열 앞에서 인사하는 거 봤잖아요. 아니 폴도. 그렇죠. 아유. 저게 권력과 언론의 관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아이고. 그다음에 아니 도대체 노영방송이라는 게 저기다 맥락이 있는 거 아니에요? 공영방송이라는 건 잘못하면 정권방송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럼 정권방송을 막으려면 일단 편집권이 독립해야 되는데 그렇죠. 웃대가리들은 정권에서 임명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해? 그렇기 때문에 편집국에서 일하는 기자들, PD들, 맞아.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수호할 수밖에 없거든요. 현실의 문제로서. 그래서 만약 노용이 안 되면 정권 방송이 돼버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실제로. 맞아, 그래. 정확한 진단이고 그걸 가지고 지금 정권 방송 만들자고 저러는 거나 마찬가지고 무슨 뭐 자기가 방송 산업을 다 개편하겠다는데 개편하려면 정권 방송, 사주 방송, 광고주 방송을 어떻게 하면 방송과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고도화하고 어떻게 하면 일반 시민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문해력을 높여드릴 것인가 이런 게 방송통신위원회의 사명이에요. 그런 거 어떻게 하면 없이, 디지털 윤리성 같은 것들을 확보할 것인가. 근데 그런 거 없이 덮어놓고 말이지. 자본과 권력에 충성하는 그러니까. 방송을 만들겠다. 그래서 국민을 계속 비난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방송통신위원장이 바뀌면 지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이 지금 돼 있잖아. 새로운 입법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거기다 이게- 방송통신위원회에 지금 이제 추천된 사람을 임명하지도 않아요 지금. 그게 최민희 같은 거. 아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그러니까- 해서 그냥 하나 둘이 모여가지고 그게 위원회야. 그게 불법적인 조직이 된 거죠. 그렇지. 그래놓고 그걸 법처럼 이렇게 구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분야에서 아주 폭력적인 사건을 일으키는 윤석열 그 일당들의 한 명이 바로 이동관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요, 방송법이 있고 뭐 방문진이라고 MBC 하는 데가 있고 그러면 KBS 이사회가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정권이 마음만 먹으면 삽시간에 위원장 내쫓고 이사장 내쫓고 그렇죠. 할 수 있다는 게 예, 다 드러났어요. 그런 거죠. 그러면 언론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서 결국 제도적인 부분이 미진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것을 바로잡긴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 개혁 법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안 했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안 한 좀 문제가 지난 있는 거죠. 정권과 그다음 민주당의 책임도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요구를 했고 그래서 검찰과 언론 개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책무였는데 그렇지. 그 책무를 저버린 결과가 지금 오늘 이런 사태를 그렇죠. 가져왔기 그렇죠. 때문에 단순히 윤석열 정권만 비판할 게 아니고 그럼요. 이것을 하자놨던 문재인 정부 그리고 민주당 이게 부메랑처럼 아 분명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미 내다봤고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막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법으로 만들지 않으면 언론은 우리 사회를 계속 흐려나갈 것이다. 들어야 할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말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전달하지 않고 우리가 별로 듣지 않아도 될 것들만 잔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촛불행동 TV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수익 창출이 준비됐다 그러는데 촛불행동 TV를 열심히 여러분들 좀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새로운 언론의 지향이 바뀌게 될 겁니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이 틈을 타고 원희룡이 거기에서 네가 내온 뭐 이거라 거기서 네가 왜 나와 뭐 그런 거죠. 이자도 정말 그래서 자기 살아온 삶을 저렇게 계속 추악하게 만들고 양평 고속도로 이 조작 국정농단 범죄잖아요. 근데 이걸 그렇지. 다시 또 어떻게든지 기어 붙어가지고 하겠다. 이게 제일 큰 거죠, 사실은. 어마어마한 이거 내정의 제대로 국정농단이죠. 밝혀지면 어마어마한 정권 사건. 내놓지 않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 예. 여기에 어마어마한- 지금 모든 네. 힘을 경주해야 맞습니다. 되는데 예. 캠프 데이비드의 뭐 해양 투기 오염수 뭐 등등. 투기에 이런 것들이 계속되니까 거기다 또 육사 흉상 예. 철거 문제 이런 게 계속되니까 자연스럽게 덮여져 근데 저거 자꾸만. 꼭 붙잡고 근데 있어요. 안 돼. 꼭 붙잡고 붙잡고 있어야 있어요. 돼. 저건 엄청난 거기 때문에. 이걸 이걸 놓치면 안 없어. 예, 지금 윤석열과 김건희 일가 최대 일당들의 아킬레스건이에요. 국정농단 사건이잖아요. 그렇지. 저거는 절대로 우리가 놓치지 않을 겁니다. 절대 놓치면 안 돼. 네. 퇴진하라! 한 번 더. 그리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인데 농지법 위반 재산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60억. 이런 자들이 사법부를 이제 장악하고 그리고는 그 대법원 이제 판사가 됐습니다만 800원 뭐 했다고 그걸로 징벌을 유죄를 때리고 뭐 이런 자들이 이제 우리 사법부를 구성하게 된다고 한다면 사법부에는 정말 양심적 좋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데 그럴 거야. 그럴 이런 분들이 다 욕을 한꺼번에 먹고 사법부의 권위가 실추되고 그리고는 가진 자들의 편에서만 이것을 그때 그런 사람을 딱 네.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특히 이런 것들이 일어난 걸 보면은 이제 법을 평생 가르쳐온 우리 광노현 할 말이 없대 지금 뭐. 측이 어떡하냐 이거. 어떡할 거야? 세상에. 윤석열은 퇴진하라! 참 요새 아주 그 경찰의 유삼경 총경 이후에 정말 군인이네 하는 네. 박정훈 대령 정말 멋있더라고요. 그럴까? 네. 든든해 아주. 네. 몸에 당당하고. 절도가 딱 붙어서 진짜 전기가 태경 있잖아, 같아. 사람은. 사단장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더니 윤석열이 사단장까지 이렇게 이런 일로 하면 어떻게 돼? 아니 그럼 병사는 죽어도 된다는 얘기야? 그렇잖아요. 그리고 저런 수사에 개입한 건 국정농단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우리 박정훈 대령이 끝까지 힘차게 버티길 바랍니다. 그래. 저걸 그리면서 어떤 심정이었어요? 아니 같은 심정이지. 첫째, 야 이런 군인이 우리가 살아있구나. 그게 이 군인 정신이라는 이런 것들도 사실은 위에 어떤 최고 통수권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 민주화를 위해서 누구나 발언할 수 있다는 것이 딱 퍼져 있었잖아. 그래서 그렇죠. 광우병 이럴 때도 중앙 여중생들이 막 나왔거든. 그래서 시작된 왜? 거죠. 예. 이것은 이 나라에서는 우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주장할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왔다가 그 다음에 이명박이가 돼가지고 아이들을 중학생 아이들을 갖다가 수사를 하고 그랬다. 벌금을 때리고 하니까 싹 죽어버렸잖아. 니네 촛불 어디서 가져왔어? 이러죠. 그 다음에는 하지만 뭐 사라진 건 아니고 그 다음에 기세가 계속 있었던 거지. 그렇지. 이런 군인이 나올 수 있었다는 것도 문재인도 있고 뭐 이런 걸 거치면서 정당한 것은 주장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몸에 배어 있었는 거야. 그런 풍토에서 이런 참 멋진 군인이 딱 나왔는데 예. 이게 지금 부딪힌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잘못되면 이런 군인들이 나올 수가 없어. 반드시 잘 세워야 됩니다. 분이 사실 내부 고발자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죠. 예. 그렇지. 장관 결재 나고 난 다음에 개입해서 내가 막았다. 음. 이걸 공개적으로 발언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부 고발자 지위를 주고 어떠한 불이익도 주면 안 되죠. 법에 따라서. 그게 중요한 그게 얘기예요. 굉장히 그럴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거 보면서 난 사실 굉장히 가슴이 아픈 게 정조준 당하고 있잖아 지금. 그렇죠. 정조준. 그러니까 잘못하면 우리가 구해주지 않으면 정조준돼서 지금 그렇죠.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걸 표현한 거 그렇지, 아니에요. 그렇지.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 이걸 보는데. 어? 근데 저 위에 있는 말 있잖아요. 그 윤모가 했다는 말인데 그 저 양반이 저렇게 말을 안 했죠. 그러나 진짜 저 뜻이겠지. 저 때 네. 자기 법에 충성하는 사람이라고 그렇죠. 네, 그런 그렇게 얘기죠. 얘기한 건데. 다르게 쓴 거예요. 저거는 뜻으로. 다른 사람에 뜻으로. 충성하는 게 아니라 법과 음. 그다음에 이 원칙에 원칙, 충성한다고? 정의에 충성한다는 얘기였고 윤석열은 자기 검찰 조직에 조직에 충성한다. 한다는 것이었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조직이 아니고 법과 원칙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완전히 국민들을 기만한 것이고 박정훈 대령은 딱 반듯하게 아, 참. 네. 첫인상이 벌써 신뢰가 그렇죠. 가고. 그렇죠. 네. 야, 이게 정말 해병이구나. 그러니까 유삼경 총경도 그랬었잖아. 그렇지, 그렇지. 네. 네. 그러니까 보면 군과 경찰에서는 아무튼 잘못했다 미안하다 사과도 나오고 저런 인물도 나왔어요. 유일하게 안 나오는 데가 검찰. 검찰이야. 검찰은 절대 사과 안 한다. 안 한 거야. 안 지금까지 한 하고 번도 안 했어. 덮어씌우고 전가하고 어. 이게 완전히 체질이 됐고 그치. 그 체질로 권력이 된 건데 권력이 그런 권력은 되는 거지. 반드시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럼요. 이런 권력은 폭파시켜야 돼요. 그래야만 모두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음. 아 근데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준 앞에서 딱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네. 정권이 정조준 해갖고 음. 조직과 정권이 정조준해서 지금 이 사람을 노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보호해야 돼요 우리가. 네. 그리고 살아날 겁니다. 음. 아, 뭐 보통 강단이 아니에요. 그렇지, 이건 그리고 뭐 군인은 생사관이 있기 때문에 그 생사관에 따라서 행동할 거예요. 검찰은 생사관이 없거든. 그렇지. 권력 눈치가 없네. 이제 그렇지. 권력의 길만 알지. 생사관이 없어. 근데 저기는 생사관을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런 태도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생사관으로 생각해 보면 육사의 흉상도 생사를 던진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그렇지. 네. 그 백선엽은 살살살살 다니면서 나쁜 짓 한 거고 백선엽의 창시 개명한 이름이 일본의 무슨 장군 이름하고 똑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렇지. 저 윤봉길 의사가 예, 집어 해서, 던져갖고 했던 바로 그 자. 거기서 다친 크게 중상 입은 그자의 이름을 이름이야. 그자의 이름을 그대로 심은데 나중에 좀 찾아봐야 되겠어요. 아무튼간에 이런 이 현실 앞에서 우리가 다시 또 촛불을 들고 힘차게 나가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 촛불은 서울에서는 문화제로 하게 되고요. 또 그날 특히 강릉에서는 강원도 지역에 이 촛불이 모여서 또 원정대를 조직해서 서울에서도 거기 함께 합류를 해서 힘을 같이 북돋게 됩니다. 윤석열이 정리하죠. 자꾸 우리를 모아주니까 열심히 모읍시다. 그래 또 한마디. 예, 점점 더 자기 파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방위적인 자기 파괴를 스스로가 그렇죠. 하고 있다. 제어하지 못하고 자멸의 길을 가고 있다. 자멸의 길로 자멸의 내상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힘내면 그렇죠. 좋겠다. 이런 맞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제 힘을 더 하면서 탁 밀면 계속 해야 돼. 계속. 계속해서 꾸준하게 우리 촛불은 국민들이 정말 멈추지 않고 자존감이 많이 예. 상했어. 너무너무 치욕스러운 거야. 이걸 회복하려고 할 거예요.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끝까지 진격합니다. 자. 마지막 구호 외치겠습니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